네, 다음은 미국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외교 안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 대선 사전 투표가 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권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앞서 사진 같은 걸 봐도 길게 줄이 늘어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사전 투표 치열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선거 당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이제 우려해서 네. 사전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 총선을 보면 이제 사전 투표가 꽤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이미 정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사전 투표가 많은 것이 과연 전체 투표율의 증가인 것이냐, 아니면 전체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현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많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가 많다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란 이름의 사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에게 투표를 했다고 이렇게 알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강조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편 투표는 투표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투표를 할 때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투표하기 이제 편리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데에 따른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주로 민주당 후보에 가까운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유색인종 계층이 당일 투표를 좀 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그냥 반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의 민주당 후보에게 좀 기울었던 유권자들이 현장 투표만 하게 되면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좀 지역 얘기를 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자신의 주소지를 뉴욕 맨하튼 트럼프 타워에서 플로리다로 옮겼었는데, 또 이곳에서 계속해서 유세를 하면서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이 지역을 봤을 때 대통령이 재선 승기를 좀 좌우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만약에 개표를 이제 저희가 볼 때 플로리다 주가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간다면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후보가 현재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표가 538표 중에 232표, 그러니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얻었던 표와 같은 정도의 수인데요. 이 232표는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바이든 후보는 과반수인 270표에서 38표만 더 획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플로리다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29표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로서는 만약에 38표 중에 29표를 확보할 수 있는 플로리다를 이기게 되면 선거가 이제 매우 쉬워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를 바이든 후보에게 넘겨줬을 경우 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유세를 이어가고 본인이 지역구를 그쪽으로 옮기고 사전 투표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에 노출하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상으로 일단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데, 이런 경합주 같은 경우 특히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29명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경합주의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2016년의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2016년의 여론조사가 이런 경합주들의 어떤 예측을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든의 우세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와는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여전히 투표율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 있지 말고 꼭 나와서 투표를 해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여론조사에 표명한 계층이 실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실제 투표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게 마지막 남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이렇게 경합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조 바이든 후보의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전략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바이든 후보로서는 이게 보수와 진보라는 것으로 나뉘게 될 경우 보수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보수라는 가치 때문에 막판 결집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슈는 이게 꼭 어떤 이념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가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피해가 커졌다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로서는 특정 이슈나 특정한 이념이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보수 쪽에 막판 결집을 하게 하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념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대응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선거 유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문제를 또 걸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바이든 후보의 아들 문제가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문제가 올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경합주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 요즘 보면 정말 종횡무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바이든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유세는 덜하고 해도 뭐 좀 소규모로 코로나를 좀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대신에 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선거 유세라는 부분을 볼 때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현장에 예. 모인 사람들의 수로 어떤 지지세가 판명이 되지는 않는 뭐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유세장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지지세가 뭐 약화되고 있다든지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전통적인 계층, 그러니까 선거를 임하는 태도가 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계층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바이든 후보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경시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대규모 유세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로서는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기보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의 유세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가 치르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분쟁을 두 후보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들을 다 대비시켜 놓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특히나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경합주를 중심으로 이겼을 때는 이 법정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법정 분쟁의 문제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게 되는 우편 투표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선거를 보게 되면 우편 투표의 경우 무효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선거일 이후에, 그러니까 네. 유효로 쳐주는 그 날짜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들을 어떻게 셀 것인가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뭐 사실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해당하는 주들은 당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만을 세겠다고 되어 있고 당일 소인까지 찍힌 우편 투표를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 펜실베니아 대법원에서는 선거 후 3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도 개표에 넣어라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번 결과가 네. 매우 근소한 차이였고 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과 같이 이 우편 투표의 개표를 선거일까지 시작하지 않는 주들이
그 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현재의 전국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좀 큰 차이로 대부분의 주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몇몇 경합주의 결과가 선거 결과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경합주들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이 큰 법적인 이익이 없게 됩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현재의 여론조사와 달리 매우 트럼프 후보와 각축세를 벌임으로써 그 경합주의 개표 결과가 선거 결과의 당락을 결정짓게 될 경우에는 이 소송이 꽤 의미가 있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역시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투표용지 싹쓸이라든지 뭐 사기,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불복 전략까지 세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그동안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공화당이 우편 투표에 반대를 하고 있는 보다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제 우편 예. 투표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주들, 뭐 하와이 같은 주들은 우편 투표만으로 선거를 치러왔기 때문에 꽤 그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데 익숙한 네.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당히 많은 주들은 이제 우편 투표를 어떻게 배송을 받고 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체제가 뭐 쉽게 유리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편 투표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최근에 미국의 주들에서는 우편 투표용지를 뭐 잘못 발송하는 그러한 사례까지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 뭐 이것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크게 불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우편 투표들이 민주당 후보의 경향성이 더 높은데 그 투표들이 만약에 무효표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한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게 불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편 투표가 됨으로써 기존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그리고 그 투표율의 증가가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뭐 젊은 계층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경합주의 경우에는 불과 몇 표 되지 않는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편 투표에 의해서 추가되는 몇 표까지도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이 우편 투표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표 자체보다는 투표율을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뭐 미국 대선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국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외교안보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임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배경 뭐라 보십니까?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대북 정책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했던 그 3차 토론에서도 총 95분간의 양 후보의 공박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문제는 3분 미만으로 다뤄졌는데요. 그 3분 미만의 시간에서도 어떤 대북 정책의 방향이나 어떤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다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머물렀기 때문에 두 후보가 현재 어떤 본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재집권, 바이든 후보의 경우 집권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북 정책을 갖고 나가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불확실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는 올 1월에 경선 토론회에서는 선제 조건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네. 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럼 그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감축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당히 진전된 실무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견제 조건이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와는 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 관계를 뭐 유지하면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혹은 뭐 지금 같은 현상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전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대비를 하고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진전이 되기 예. 위해서는 이제 북한은 이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핵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그 공간이 지금 매우 좁아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협상의 진척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네. 이 협상에 대한 관심이 아예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센터장과 미국 대선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